네,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의 박광규입니다. 여러분 전환 사업 하시면서 보안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아무래도 클라우드가 좀 다양하고 복잡하고 생소하신 분도 있어서 보안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보안에 대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도 좀 말씀드리되 전환 과정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이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30분밖에 안 돼서 특히 개요적인 부분이나 기본적인 부분은 좀 과감히 스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클라우드 보안의 개요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의 기본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용 클라우드는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클라우드 포탈에 저희 같은 CSP의 포탈에 접속하셔서 계정을 생성하시고 가상 환경과 가상 서버를 올리겠다는 명령을 버튼으로 주시면 그 명령이 클라우드 내부 인프라에서 API 형태를 거쳐서 이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클러스터화된 서버 팜 위에서 여러분의 가상 환경들이 이렇게 하나씩 오손도손 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서로 격리가 되고요. 이 앞에 아래에 있는 물리 장비는 저희 같은 CSP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 가상화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외부 내부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API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특징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안하시던 분들은 거기서 뭐가 위험하겠다라는 게 좀 예측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위에 가상 영역과 물리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주체가 보통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이 보안의 3요소인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 같은 걸 두루두루 반영하는 게 클라우드의 보안이겠죠. 쉽게 말해서 이걸 하는 주체가 아래쪽에 이 물리 센터를 포함한 물리 하이퍼바이저라던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의 보안 활동, 여러분께서 직접 하고 계신 보안 활동을 저희 같은 민간 업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세션에서 들으신 대로 CSP든 SaaS 업체든 이 다양한 보안 인증, CSAP를 포함한 다양한 보안 인증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네트워크 대역도 분리하고 취약점 점검도 하고 보안 관제도 하고 여러 관리 활동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안전해야지 이 위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객 여러분께서는 레거시망에서 여러분의 정보보호 요건에 맞춰서 까다롭게 운영하신 대로 여기 임차해서 쓰시는 가상 영역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보안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안 활동은 이 여러분께서 쓰시는 클라우드 규격에 맞게 다양한 보안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이나 보안 솔루션 같은 거를 CSP가 직접 제공하거나 업체와 제휴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영역별로 다른 주체가 보안을 관리하고요. 이 전환 사업을 하면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래 영역은 보통 CSP가 운영 관리를 하고 이 가상 영역은 직접 운영 관리하시되 매니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가상 환경의 개발이나 설계나 컨설팅, 구축, 기술 지원을 하는 업체들이 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 보안 기능이나 서비스들은 주로 CSP가 직접 네이티브하게 제공하거나 보안 벤더들과 제휴해서 연계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전환을 하시면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거 다 CSP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이제 좀 아셔야지 실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운영 주체를 알고 대응해야지 빨리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좀 인지를 하신 게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표로 나타낸 게 보통 클라우드 책임 모델이에요. 저희 말고도 이건 저희 책임 모델인데 예시이고 다른 CSP들의 보안 책임 모델도 보통 비슷합니다. 인프라 유형별로 여러분이 인프라 서비스를 쓸 때, 플랫폼 서비스를 쓸 때, SaaS 서비스를 쓸 때에 따라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인지하시고 운영하시는 게 이슈 처리에 빠르실 겁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아스, 파스, 사스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간단히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아스나 사스의 구조는 아실 것 같아요. 이아스는 요 물리 시설, 물리 서버까지 CSP가 운영을 하고 가상 머신의 OS 이상 레벨은 여러분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형태가 이아스이고요. 사스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만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형태가 사스입니다. 이게 보안 영역은 아닌데 보안 처리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경우가 있어서 좀 넣어봤어요. 근데 파스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림의 여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파스가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인데 이 제공자의 상품과 상품 라인업에 따라서 다 내부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를 예로 들면 컨테이너 도커 컨테이너도 있고 쿠버네티스도 있고 이게 뭐 서버리스냐 아니냐 뭐 이런 차이점의 조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 같은 CSP가 여러분이 컨테이너를 활성화하시면 컨테이너를 수용하고 있는 노드를 포함해서 자동으로 말아들인다 그러죠. 자동화된 형태로 여러분의 컨테이너 수용을 위한 노드를 같이 싸서 배포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서버리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CSP들이 VM은 직접 워커 노드 같은 경우는 직접 관리를 하되 컨테이너는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는 형태로. 그래서 이게 제공자와 상품 라인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 파스를 쓰신다면은 미리 검토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안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들은요. 왼쪽부터 민간, 금융, 공공의 보안을 관장하는 감독기관에서 몇 년 전부터 클라우드의 보안위협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보안을 하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레거시에 있는 이미 다 있는 취약점들이에요. 여기서 특기할 만한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상화 취약점, 연결 API 공격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다른 것들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좀 중점적으로 운영에 좀 포함을 시키면은 좋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클라우드 업계에서 빈도상 많은 취약점은 크리덴셜 스토핑 같은 사회공학적 기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면 가상 머신이나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내리는 클라우드 포탈이나 콘솔도 중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중요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별도 단말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담당자 분들이 귀찮다 보니까 개인 홈페이지, SNS랑 똑같은 암호 패스워드, 계정 패스워드를 넣고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한계점이 있는 게 암호는 풀 수 없게 저장이 되잖아요. 단방향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을 아무리 해도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저장해 버리면은 이거를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계정이 대량으로 누군가에 털렸고 이게 다크웹 통해서 거래가 됐다. 공격자가 가끔 이렇게 CSP 홈페이지나 큰 사이트에 이렇게 두루두루 대입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 대량으로 계정을 대입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 주인 대신에 이 계정에 접속해서 보안 기능을 비활성화한다든가 인프라를 변경한다든가 또 다른 경로를 만든다든가, 가장 흔한 거는 여기서 도용된 VM 생성해서 채굴 돌리고 자기 월렛으로 이익을 땡기는 경우가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에 보안 업계들이 뭐 클라우드 설정 점검하는 도구 이렇게 많이 판매하시는 거 보셨을 건데, 이 클라우드 포탈의 가장 기초적인 설정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로 트러스트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공공도 그렇지만 금융, 민간 다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는 쉽게 개념을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주로 네트워크 접점에서 이렇게 보안에 대한 통제나 감시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서버에 백신 외에는 서버의 리소스를 갉아먹는 뭐 이런 기분 때문에 서버의 보안 시스템 잘 안 올리셨죠. 근데 이렇게 수십 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미 기관에서도 인지하셨지만 이 뭐 레퍼럴 무브먼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리자 일탈에 의한 이슈도 있고 인근 서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계정 단말 자체가 변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변화되는 지능적인 위협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점, 단계, 흐름에 상관없이 네트워크는 물론 엔드포인트는 물론 계정 단말이나 애플리케이션 보호를 위한 추가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취지의 제로 트러스트예요. 그래서 포레스터 리서치라고 하는 외국 리서치 기관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제창했던 모델인데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그렇고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CSP도 그렇고 보안 업계에서는 기존에 많이 하던 보안 영역 플러스 계정 단말에 대한 위협 상태를 좀 추가로 식별한다던가 이런 것 통합 인증하고 식별된 위협들에 대해서 앱을 포함한 애플리케이션까지 통제랑 감사나 제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넓혀가고 있고, 다만 이 제로 트러스트가 워낙 넓은 영역을 담고 있다 보니까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다방면으로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다른 CSP도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 다 나아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로 트러스트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다만 장기적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도 키사에서 올해 6월에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공포를 했어요.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여기에 무슨 솔루션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명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직을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통제를 하고 어떤 시점에 어떤 형태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를 냈고요. 해외보다는 좀 느리지만 좀 냈고요. 금융 같은 경우는 올해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돼서 이렇게 포괄적이지만 몇 줄로 제로 트러스트 정신에 기반해서 보안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명시했어요.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일단 명시를 하셨고 국정원에서도 내후년에 이걸 가지고 좀 요건화시킬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이 클라우드 보안 관제 갖고 골머리를 쌓으시겠지만 내후년이 되면 제로 트러스트 클라우드에 적용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될 개념이라고 보시고 별도로 좀 배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클라우드 제공자들이 보안 서비스나 기능들을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가끔 궁금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넣어는 봤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드려서 잘 된 적이 없어서 클라우드에서는 고객이 워낙 많고 고객별 네트워크가 동적으로 이렇게 수천 개 이상의 고객들이 실시간 트래픽에 대해서 옛날처럼 백본 스위치에서 VLAN, 뭐 액세스 VLAN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할당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 레이어 2 영역에서 실시간 터널링이 고객별로 일어나거든요. 고객 트래픽에 다 고객을 식별하기 위한 태깅이 박힌다고 보시면 되고 이 스위치 영역에서 터널링을 통해서 서로 격리되거나 서로 연계되거나 경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는 식으로 구현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보통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 업자들의 네트워크는 논리적으로 풀면 이런 식으로 돼서 대량의 네트워크를 처리하는데 여기에다가 뭐 API만 교환해서 하는 원격형 서비스라던가 여기에 라우터 스위치처럼 여러분이 레거시에서 쓰시던 방화벽이나 IPS를 가상화시켜서 넣는 NFV형이라던가 아니면 뭐 백신 서버나 시스템 접근 제어 서버처럼 VM 형태로 들어간다던가 뭐 백신 에이전트처럼 현재 운영하시는 VM 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안 장비들이 구현돼서 CSP 업체들이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서 이건 저희 예시인데요. 다른 CSP도 이런 걸 갖추고 있고 여러분이 레거시에서 쓰시는 또는 클라우드에 특화된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거나 업체와 제휴해서 개발하는 형태로 보통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쓰시는 가상 영역 VPC 안에 VM과 컨테이너를 쓰신다면 보통 가상 라우터와 스위치가 배치되고 나트를 하는 장비나 DHCP 노드가 배치되고 로드 밸런서가 배치되는데 여기에 레거시에서 많이 보시던 네트워크 형태의 보안 솔루션 또는 원격 보안 솔루션을 포함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배치될 수 있다. 그래서 글씨가 많은데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라우드에 우리 레거시에서 쓰던 솔루션 쓸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적 네트워크를 할당하는 기술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이고 이 네트워크 장비 가상화, 보안 장비를 가상화하는 거를 보통 네트워크 NFV라고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차세대 보안이 구현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SDN과 NFV는 동적으로 네트워크를 할당하고 서로 경유시키기 위한 기술이지 보안 기술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는 이미 SDN, NFV 기술이 들어가 있고 여기 위에 뭐 머신러닝을 쓰던 AI를 쓰던 새로운 형태의 보안 솔루션은 계속 저희 같은 CSP하고 보안 벤더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를 쓰시면서 좀 레거시와 다르게 중점적으로 챙겨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안 영역별로 명시를 했는데 오늘 이거를 영역별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클라우드에 특화돼서 특별히 챙겨야 될 것 같은 거는 제가 자료에 좀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나 쓰시는 CSP나 보안 업체나 MSP에 한번 여쭤보시고 필요한 거는 습득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전환관 주요 보안 이슈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하면서 좀 뭐 보안 요건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많은 변화가 있었거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 영역들을 좀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 망분리예요. IT에서 말하는 분리는 굉장히 모호하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쓰이고 있어요. 그냥 대역 분리라고 하면은 네트워크를 나누고 그 사이에 뭐 맞거나 하지 않고 그냥 네트워크를 나눴다 그러면 대역 분리라고 보통 하고요. 영역이나 환경 분리라고 하면 보통 뭐 개발, 테스트, 운영, 내부망, 외부망 나눴냐 이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브넷 이상으로 나누되 기본적으로 모두 차단하고 거기에 필요한 통신만 열되 그 안에 시스템과 관리 계정 체계를 나누면 보통 영역 환경 분리라고 말을 통상적으로 하고요. 망 분리라고 하면 웬만한 설정에도 서로 통신이 도달하지 않도록 회선, 백본 장비, 시스템과 관리 계정 체계를 나누고 그 사이에 통신을 시키려면 별도의 망간 자료 전송 같은 장치를 둬서 별도의 보안 조치를 거치게 하면 보통 망분리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현재는 공공에서 가장 망분리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금융 같은 경우는 약간 완화된 상태이고요. 근데 올해 1월에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되면서 이 망분리 관련된 내용이 등급제와 함께 구체적으로 명시됐죠. 거기에 있는 원문 내용인데 이게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뒤에 제가 해설한 자료를 갖고 왔어요. 설명드릴 거고, 공공 인터넷망 영역은 등급에 따라 완화됐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망 영역은 물리 망분리 요건이 강화됐어요.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면 22년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제공해 왔어요. 요 까만 부분이 퍼블릭용 상용 클라우드 셋이에요. 보통 하이퍼바이저와 콘솔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과 단말 일체를 보통 망분리의 기준으로 보시죠. 통상적으로는 민간용 퍼블릭 클라우드가 한 셋 있으면 이것과 별도로 공공용 클라우드를 한 셋 만들어서 물리분리해서 운영하라는 게 요건화돼 있었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 같은 국내 CSP들은 이걸 나눠서 제공을 해서 CSAP 인증을 받고 공공기관에 제공을 해왔고, 해외 CSP들은 물리 망분리 하자니 뭐 돈이 좀 들 것 같았는지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 안에서 여기가 지금 테두리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한 셋이고, 원래는 대외용 시스템만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었는데 몇 년 간격을 두고 공공기관의 업무망이나 행정기관의 업무망도 요건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공고가 됐는데, 행안부 기준으로 공고가 됐는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국정원 요건 검토를 받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가이드라인에는 요 망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없어서 상위 규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업무용 VM과 인터넷용 클라우드 VM은 여기를 물리 망분리 했었어야 되는데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미리 좀 전파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책상으로는 업무망을 쓸 수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보안 요건은 물리 분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초에 이거를 구체화해서 가이드라인에 넣었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 요건은 과거에도 여기를 물리 분리했었어야 되지만 이때까지 업무망 용도로 전환을 하셨던 고객들은 논리 분리 형태로 구현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2023년 1월부로 좀 바뀌었죠. 구체적 명시가 돼서 나왔어요. 자, 첫 번째로 하등급에 해당하는 클라우드는 업무용이나 개인정보 중요정보용으로 못 쓰는 시스템을 올릴 수 있어요. 여기는 기존에 허가가 안 됐던 민간용 클라우드를 부분 임차해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물리 분리가 완화됐죠. 그래서 이제 해외 CSP들이 CSAP를 이제 막 신청해서 수검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저희는 국내 업체로서 좀 시무룩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기류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등급에 대한 클라우드 이용은 완화가 돼서 이거를 뭐 실제로 쓰면은 그래도 보안 요건상 제약이 있겠지만 일단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다만 중상 등급 클라우드는 기존의 공공 클라우드 기준하고 비슷해요. 일단 대외용 인터넷용 시스템들은 퍼블릭용 상용 클라우드하고 물리 분리를 해서 한 셋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요. 다만 맨 처음에 보여드린 요건처럼 업무용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요 물리 분리된 시스템을 써라. 여기서 망분리를 하면 하이퍼바이저, 콘솔 이것과 관련된 관리 시스템 일체라고 해서 이거를 추가로 나눠야 되는 요건이 생겨서
좀 번거로워지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됐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용기관도 그렇고 저희 같은 제공자도 그렇고 감독기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왔어요. 일단 가장 문제되는 거는 효율성이에요. 이용기관 입장에서는 레거시에서 굉장히 귀찮았는데 클라우드로 유연함을 추구하게 돼서 좋아했다가 다시 레거시로 귀화되는 느낌이 있으신 것 같고, 비용도 좀 추가되고 분리구축해야 되니까 난이도, 관리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는 이슈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CSP 입장에서는 요거 한 셋을 만든다면 그냥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기관 하나에다가 이렇게 싸서 제공하는 것도 비싸지만, 기관들은 비용 관리 때문에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폐쇄된 사설 상용 클라우드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는 저희 고객 요건을 듣고 처음에 이걸 구축했을 때, 사실 이걸 한 셋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수백 대가 들어가요. 콘솔 포탈 말고도 중간에 API 서버들이나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이 기본적으로 수백 대가 들어가고, 이걸 관리하는 인력들도 좀 분리를 해야 되고, 일단 장애 대응의 순발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CSP도 그렇고 저희 말고도 다른 CSP도 이것 때문에 명확히 답을 못 낸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내부 부서 간 의견이 달랐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당장 고객의 요구사항도 있고 어쨌든 고객한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게 맞다고 봐서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분리해서 구축을 해서 제공을 시작했고요. 다른 CSP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거를 그러면 논리적 망분리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감독기관이나 민관협력, 학계까지 해갖고 많은 토의와 실험 검증을 했어요. 근데 국정원이 중요시한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물리망분리의 취지는 관리자 실수나 예측 못한 제로데이 취약점으로 인해서 이 클라우드 콘솔이나 VM의 설정이 날아가거나 변조되더라도 데이터가 빠져나갈 경로가 없거나 최소화되는 게 물리망분리의 애초 취지거든요. 이거의 기준에서 기술 관리적으로 국정원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검토를 하긴 했고요. 저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많이 검토를 하셨고요. 이걸 봤을 때 이건 논리적으로 구현했을 때 구조예요. 이게 하나의 하이퍼바이저와 콘솔이에서 인터넷용 업무용을 논리 분리하고 썼을 때, 만약에 콘솔로 붙어서 이쪽으로 뭐 취약점이 업무망으로 전파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검증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논리적으로 제공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사실 그랬던 사례도 없고 저희 규격에서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좀 말을 했는데, 이제 국정원에서 저희 이제 두 눈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이게 없을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희가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딱히 이 0.01%의 사고를 막기 위한 물리망분리의 관점을 대체하기 위한 논리적 망분리의 안전성 확보 강화 방안을 저희가 당장 생각해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답을 못해서 이거를 분리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다른 CSP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저도 뭐 효율적성에서 생각하면 이렇고 뭐 보안성 쪽에서 생각하면 이렇고 뭐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쨌든 관련 기술이 발달해서 효율성도 챙기고 보안성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좀 이 관련된 이슈는 잠잠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구성 아키텍처예요. 이거는 뭐 전환 관련된 예시 같은 걸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억지로 섹션을 넣어봤어요. 보안 아키텍처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저희는 제안을 해왔어요. 개발, 테스트, 운영, 가상 환경을 나누고 뭐 필요하다면 1차, 2차 접점으로 나눠서 보안 장비도 배치하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 트러스트 기준에, 모델링 기준에 맞게 다단계 통제가 네트워크나 호스트 레벨에서 가능하되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다양한 솔루션을 조합해서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업무만 구현할 시에도 레거시에서처럼 망간 자료 전송 같은 장비를 통해서 규정에 맞게 배치를 하고 운영하시는 거에는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환 사례에 대해서 하나 명시를 해봤어요. 어디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어디 도청인데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고객 레거시망이 있고, 저희가 다양한 좀 보안성 검토를 받고 국가정보통신망에 행정망을 저희 전용선으로 연결했어요. 여기는 저희 클라우드 영역이고요. 여기는 업무망용, 저희 이름으로 NGSC라 그래요. 행정망 전용으로 구축한 하이퍼바이저와 관리 시스템과 보안 장비와 포탈을 하나 따로 두고, 기존의 공클용 대외 클라우드는 그대 별도로 존재하고요. 요 사이에는
뭐 가상 환경이 있는데 요 사이에 이용기관용 망간자료 전송을 권역별로 배치하고 저희 쪽의 영역에도 별도의 망간자료 전송 장비가 배치돼 있고요. 그래서 대망용 VM들은 이렇게 인터넷 회선을 타고 여기에 보안 관제나 보안 통제를 받고 행정망용 클라우드 팜에도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국정원 보안 관제 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구축 방법이 있겠지만 인입로에다가 상위기관의 보안 관제용 방화벽과 보안 관제용 SSL 가시와 침입 탐지 시스템 이런 걸 배치하고 금융에서 잘 하시는 랜딩존 형태로 여기서 한번 통제를 받고 실제 시군구 하위기관별 가상 환경에서 논리적인 형태의 방화벽이나 웹방화벽 같은 걸 배치하고 권역별로 보안 장비를 배치해서 요건이나 통합된 효율성 있게 관리하는 부분을 모두 챙기려고 했던 구성이고요. 참고로 여기는 물리 장비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인입로에 넣었고 여기는 가상 환경인데 왜 그랬냐면 이 국내 여러분이 보안 관제 주로 쓰시는 국내 주로 IPS, IDS 업체의 상품들이 이 설계를 할 때까지 공식 상품화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고객께서 상품화 안 된 장비를 그냥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할 때 여기는 그러면 물리 장비로 하고 여기는 가상 환경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 현재는 저희는 여기도 가상 환경으로 해서 그 뭐 잘 쓰시는 윈스나 안랩이나 테스 같은 장비들은 저희가 상용화돼 있고 그 장비들을 가상 영역에 배치해서 원하실 때 활성화시키고 원하실 때 구축해서 쓰실 수 있게 하고 국정원 보안관제 요건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저희 사업 담당자께서 와 계신데 나중에 좀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정원 보안관제 요건 대응입니다. 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망분리 이슈처럼 국정원의 기존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체계에서도 상위 규정을 따라가면 사실 지켰어야 되는 건데 클라우드를 처음에 공공기관한테 클라우드를 허가하고 나서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의 표현으로는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올해 4월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보안 관제를 많이 제공해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고객 가상 환경에 고객별 IDS나 IPS를 넣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저희 민간 업체의 IDS나 IPS 위에 패턴을 넣고 저희 보안관제 서비스 팀이 보안관제를 해서 기관의 보안 담당자한테 이슈를 전파해주고 후속 조치하는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해왔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 CSP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을 몇 년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요건상 안 맞았던 거다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감독기관분들이 이제 직접 조율을 좀 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기존에 민간 업체에게 받던 통합 보안 관제는 불가능하고요. 고객별 가상 영역에 기관의 사이버 안전센터 TMS와 연계되는 가상이든 물리든 IPS나 IDS를 기관별로 배치하고 전용선이나 VPN 통해서 암호화된 통신이나 전용선을 통해서 국정원에 또는 기관에 패턴 정보를 넣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전파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된다고 4월의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나왔죠. 추가로 이아스 관제나 파스 관제는 이렇고요. 그 파스 보안 관제도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국정원 보안 관제 측면의 네트워크 경로 보안 관제는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SL 가시화 걸고 보안 관제하는 형식으로 구현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스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해졌어요. 사스는 특성상 기술적 특성상 하나의 플로우 위에서 하나의 IP와 포트 위에서 보통 여러 고객에 대한 통신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기존의 국정원 보안 관제의 기준에 맞추려면 기관별 트래픽을 분류해서 기관별 사이버 안전센터에다 던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정원에서 이것도 많은 기간을 들여서 검토를 하셨고 이게 지금 뒤에 박스가 좀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여기 가운데는 사스 제공자의 가상 환경이고요. 여기는 이 사스를 이용하시는 기관별 보안 관제 센터의 레거시 관제 센터나 기관별 이아스 환경이에요. 그러면 사스 트래픽이 유입되면은 저희로 예를 들면 이 사스마다 약간 규격이 다르지만 보통 사스들이 로그인을 하는 순간 자기 기관이 이렇게 식별되는 도메인이나 뭐 인증서의 서버 네임이나 별도의 태그 식별자를 통해서
기관별 식별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래픽이 유입됐을 때 요 SSL 가시화를 하면서 지능적으로 요 애플리케이션 헤더를 보고 분기할 수 있는 기법들이 이미 있어요. 이 장치나 에이전트를 두고 여기에서 사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사이버 안전센터별로 보안 관제 장비로 던져라 라는 걸 검증하고 요건화하셨어요. 그리고 식별되지 않는 데이터는 제 생각에는 이 식별되지 않는 데이터도 누군가 국정원 패턴을 넣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민간 업체가 직접 관제하거나 CSP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받아라라는 식으로 요건화가 됐죠. 그래서 사스 업계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혼선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재 이 제공자마다 제공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 이 저희 같은 경우는 SSL 가시화하면서 미러링을 지능적으로 분기하는 장비를 상용화시켜서 일단 제공을 하고 있고 시연까지는 마쳤는데 이게 요건화 됐지만 이게 또 철회가 될까봐 사스 업체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기술 검증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좀 까다롭게 이렇게 요건을 맞추도록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된 상위 규정은 이래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최신본에도 이렇고요. 직접 관제해라. 상위 규정을 보면 국가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침해 보안 관제 패턴은 민간 업체한테 전파되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컸고요.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거는 국가정보 기본 지침에 SSL 가시화를 해서 해야 된다. 기존에 통합 보안 관제 형태로 받았다면은 이게 안 됐거든요. 별도의 와프 웹방화벽 같은 걸 넣었어야 돼요. 근데 국정원이 그래서 저희가 이거 웹방화벽으로 하면 안 될까요?라고 했더니 국정원에서 웹방화벽이랑 호스트 IPS로 직접 막 테스트를 하셨어요 몇 달 동안. 근데 거기는 국정원 패턴 5,500개가 못 들어가더라. 그래서 현재로서 안 된다라는 판정을 하셨어요. 현재는 국정원 요건을 맞추려면 SSL 가시화 기술적으로는 SSL 가시화 장비를 레거시에서처럼 넣으시고 IPS나 IDS로 보안 관제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가이드라인에 요 보안 관제 세부 요건이 명시가 안 됐었어요. 그러면 명시가 안 됐다면 상위 규정을 따라가서 국가정보 기본 지침대로 직접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었냐라는 기조로 4월에 보안 관제 가이드라인이 명시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CSP는 가상 환경에 박스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레거시망에서 구현하시는 대로 잘 쓰시는 보안 관제 장비를 직접 여러분의 보안 관제 센터에서 이벤트나 연동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저희 클라우드 영역에서 자동화해서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 매출이 늘어나지만 현재 국정원 요건상으로는 이거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 국정원 요건을 못 맞추시는 경우에는 좀 임시적으로 이걸 쓰시는 경우는 있고 현재 기준을 맞추시려면 이 이벤트를 여러분의 보안 관제 센터로 연동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전환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기존 이아스 레벨의 취약점을 보통 답습합니다.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취약점이 있어요. 컨테이너를 쓰시려면 보통 이 레지스트리나 유사한 형태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로딩하기 위한 가상 이미지를 보통 여기다 저장해 놓고 이거를 컨테이너 용 노드에다가 이걸 배포해요. 말아 넣는다 그러죠.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에 있는 가상 이미지를 로딩하면 여기에 여러분의 컨테이너가 뿅 뜨는 건데 이 이미지가 취약해서 이런 권한 상승이나 뭐 이스케이프 탈출하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면 이 컨테이너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여러분 공격자가 컨테이너를 수용한 호스트 OS를 싸그리 먹을 수가 있는 취약점 같은 게 간간히 보고가 돼요. 그래서 보통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네트워크나 호스트 레벨에 기존에 하시던 보안 관제용 장치 외에 보통은 요 이미지 관리에 대한 취약점 점검 같은 것도 직접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컨테이너를 이용하실 때 보면 이것도 사스처럼 하나의 플로우 위에서 여러 네임스페이스나 URL별로 컨테이너 서비스가 분기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컨테이너도 그렇고 여러분이 새로 쓰시는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하실 때도 그렇고 방화벽이나 보안 관제는 보통 IP 포트 하나는 같은 걸로 보잖아요. 근데 더 적절한 통제를 하시려면 이 네임스페이스별로 제어할 수 있는 통제 방안, 감사 기록 방안이나 뭐 임시적인 뭐 차단 방안 이런 것도 미리 고민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류 상품들이
SSH나 RDP로만 접속해서 이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CLI API 툴이 보통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격에서 개발자가 이 컨테이너 마스터 VM API 엔드포인트 쪽으로 내 컨테이너 생성해라고 명령을 주면은 원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툴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쿠버네티스에서 뭐 쿠버CTL이라고 하고 피보탈 탄주에서는 별도의 CLI 책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고민하시는 게 좋고 비단 이건 컨테이너만의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새로 생소한 서비스를 만나셨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보안 도구와 새로운 보안 도구들을 조합해서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엔 컨테이너 전용 보안 도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픈 소스 예시예요. 오픈 소스 컨테이너 관리하는 도구인데 물론 상용 제품, 이건 상용 제품 건데요. 상용 제품처럼 더 실시간 뭐 취약점을 더 면밀히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가시화나 컨테이너 자산 관리라든가 취약점 스캐닝이라든가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전환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이런 것도 조직적으로 좀 학습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리적인 부분인데요. 직무 분리 관련해서 특히 컨테이너 체계를 도입하면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시는 거는 민간, 금융, ITSM에 있는 직무 분리 기준인데 뭐냐면 일탈에 의한 보안 취약점 방지를 위해서 보통 개발자와 시스템 담당자 또는 보안 담당자와 개발자 이런 거를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운영하시죠. 근데 컨테이너를 쓰시다 보면 우리 개발 테스트 배포 다 자동화했고 그 안에 보안 기능도 자동화했는데 그럼 개발자가 운영하면 되지? 그래갖고 엔지니어 보안 담당자 팀에서 빼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금융에서 잘 그러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다 구축하고 나서 나중에 인증 대응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관련된 인증 대응 같은 거 할 때 그 보안 담당자나 엔지니어가 없어서 이렇게 개발자인데 억지로 엔지니어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을 더 강하게 관리하시는 공공기관 여러분께서도 직무 분리 기준에 문제가 없도록 컨테이너 같은 체계를 도입할 때 조직 체계도 좀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의 관리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CSP가 다 운영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보통 나중에 아시고 앞불사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존에 많은 IT 영역에서 이런 다양한 정보보호 관리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되면서 하나씩 다 다시 보셔야 돼요. 새롭게 바뀌는 게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뒤늦게 하면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더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ISMS 기준인데 여러분의 정보보호 요건이나 뭐 운영 문서의 항목을 좀 분류해서 뭐 면밀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이건 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보보호 요건별로 저희나 여러분께서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CSP의 상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하면서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은 이거인 것 같아요. 기존에 컴퓨팅이나 네트워킹이나 스토리지 관련돼서는 이미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기관에도. 근데 클라우드 쓰시면서 이런 클라우드 포탈이나 컨테이너, RDS, OBS 포함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생겼는데 워낙 지켜야 될 보안 요건은 많고 거기에 기존 레거시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클라우드를 보통 병행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다행히 초기에는 저희가 민간 업체들이 공공 요건이 비공개다 보니까 알지 못해서 같이 삽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수년간 전환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도 노하우가 생겨서 서로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이름을 넣었지만 뭐 앞서 오신 KT도 그렇고 다른 클라우드도 그렇고 보안 업체나 MSP들이 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전환에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예, 제가 시계를 좀 잘 보지 못했는데 그 시간 관계상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저희 그 연락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